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종합하겠습니다. 네, 부수 개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부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 나눴는데요. 우선 부수 개론에서 우리가 처음에 부수가 왜 한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한자들로 구성되었을지, 어떤 의미적인 특성을 지닐지,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뭐 때부자, 머리 숫자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이다. 그러면서 어떤 공통적인 의미 부분을 묶어 내세운 대표자들을 부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로 한자의 뜻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총 네 가지 정도의 한자가 지금을 예로 들어서 이제 부수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의 모양, 초기 형태, 그 다음에 밥식의 초기 형태, 발족의 초기 형태, 불화의 초기 형태를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그림에서 변천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에서 변천되어 온 그 자형들이 그 각각의 어떤 한자에 쓰여서 손과 관련된 의미, 밥과 관련된 의미, 발과 관련된 의미, 불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한자에 대해서 발족자와 뭐 밥식, 불화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수자가 적혀 있는 한자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발족자는 책상다리 하다라는 의미가 가능하고, 먹을 식자는 배부르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고, 불화자는 뜨겁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손수자는 안다라는 의미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부수자의 어떤 이 하나의 어떤 한자가 이 특정 부수를 사용할 때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의미 항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 형상의 그 의미, 그 다음에 동작 행위의 의미, 그 다음에 상태 특성의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네, 이 부분은 음, 다시 한번 한글 파일을 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자 부수가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모양 형상, 동작 행위, 상태 특성 이렇게 되었다. 요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부수는 어떤 특징을 지닐까? 여기 보시면 부수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존에 있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이 의미들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웠듯이 상형자 원리라던가 형성 원리라던가 뭐 지사 원리, 그 다음에 회의 원리, 가차 원리 이런 방식으로 이 의미들을 혹은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의미들 중에 공통된 어떤 의미를 하나를 뽑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전체 의미를 다 포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비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날씨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습기와 관련된 그런 의미, 비 우자로 눈도 나타내고 구름도 나타내고 번개도 나타내는 어떤 이런 현상을 지녔고요. 얼음의 모양을 형상한 얼음 빙자로 를 사용해서 얼음과 관련된 뭐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얼음의 뭐 차가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 그 자체, 얼음의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변천된 이 물 숫자를 가지고 물의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물과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의 종류랑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산의 모양을 나타내는 어떤 매산자 그림에서 왔는데 이 매산자가 산과 관련된 동작, 그 다음에 산의 모양, 이것도 산의 모양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해 일자는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태양하고 비슷한 별, 그 다음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상태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태양과 관련된 시간, 그 다음에 태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구성 요소들, 이런 의미들을 얘가 나타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자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한자들이 한쪽은 발음, 한쪽은 뜻인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형성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처럼, 이게 밝을 명자인데요. 밝을 명자처럼 이게 회의 방식으로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설 여기 전부 다 위에 비유자가 들어가 있어서 눈설, 구름은, 번개전이 전부 다 비유자를 사용을 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겨울동, 찰랭, 얼음빙자는 지금 여기 얼음빙자를 사용을 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물 따라갈 연, 그 다음에 강하, 물하라고도 얘기하고요. 강하, 그 다음에 물결 파자는 여기 물 숫자로 이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외산자가 바로 여기 무너질 붕, 큰산 악, 섬도 이런 한자에 쓰여서 각각 산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별성, 밝을명, 대시, 볕경자에 쓰여서 이게 각각의 태양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부수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부수가 사용된 이 전체 한자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던지다, 앉다는 손숫자랑 관련 있는 의미였고요. 배부르다, 저녁밥은 먹을 식자, 책상다리하다, 밟다는 발족자, 불빛 뜨겁다는 불화자랑 관련되어 있는 한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숫자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거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런 아이들이 바로 부숫자인데요. 주로 이제 변자리에 많이 놓이는데 여기 머리나 아니면 방자리에도 이렇게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숫자들이요. 이런 부숫자들이 바로 이 전체 그 한자에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란색이 다 부숫자고요. 얘네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머지 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발음 요소를 나타내는데, 이거의 발음과 굉장히 유사성을 지닌다, 그 발음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한자 성부 호환 원리를 통해서 학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의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전체 통째로 부수가 되는 경우는 제부수라고 불렀고요. 왼쪽에 놓이면 변, 오른쪽에 놓이는 부수 방, 위에 놓이면 관머리, 아래 놓이면 각발,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이면 수엄, 이렇게 놓이면 요 받침, 에워싸거나 가운데 놓이면 구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수들이 사실 선호하는 위치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인, 얼음빙, 손수, 그다음 물수, 마음심, 이게 조금 걸을 척, 그 다음에 개견, 그 다음에 언덕부, 옷의,
발족자는 이렇게 발족자 중에 이런 모양들은 왼쪽 자리를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수도 변형, 얘도 변형, 마음씨도 변형이고요. 개견도 변형이고 언덕부, 오드이, 발족까지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모양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방자리에 놓이는 몽둥이수, 칠복, 하품음, 칼도, 그 다음에 이 고우릅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이제 주로 방자리를 선호를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뭐 변형이 있는 아이들이 뭐 칼도자나 고우릅자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칠복자 이런 애들이 변형이 있었고요. 관 머리에 놓이는 아이들, 진면, 풀초, 그 다음에 대주, 비우 이런 아이들은 주로 위쪽 자리를 선호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풀초자가 변형이 있었고요. 각 발자리에 놓인 아이들, 고기육, 밭들곡, 마음심, 그 다음에 이게 불화, 그릇명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뭐 불화자가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수자를 보면은 이 모양들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아이들과 단독으로 사용되는 아이들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집 엄자와 그 다음에 뭐 이 문호자, 지게호라고 부르는데요. 문호자, 그 다음에 병질 엄자 이런 아이들은 또 요렇게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되고 요 받침에 쓰이는 아이들은 이렇게 시험시험 갈착이나 달릴주 같은 경우에 요런 모양으로 사용이 되고요. 구모문 에어쌀 위자, 뭐 단일 행자, 문문자, 쌀포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겉에서 에어싸 있는 아이들이고 요 안에 이렇게 놓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제 요것도 이제 안에 놓이는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구몸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부스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3분해서 봤어요. 그래서 부스가 인간과 인간의 삶과 그 다음에 자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간의 인간 관련된 것이 사람 형태와 얼굴, 신체 부위, 손, 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의식주행 관련된 것도 뭐 재료나 식기재기, 악기, 수렵 농사에 쓰였던 도구, 집, 가구나 장소, 교통수단 이런 아이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인간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나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도구들, 교통수단들 이런 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관련된 부수들은 뭐 자연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던 자연이나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색깔 관련된 표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수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변천을 해 왔는지도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설문해자라는 그 책에서 총 부수를 540개로 분류를 했다가 그게 이제 옥편이라는 자전에서 또 부수의 개수가 좀 달라지다가 우리가 1615년 자위라는 자전에서 214개의 부수로 픽스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214개로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설문해자에 수록된 한자는 뭐 9,353개 정도 되지만 이 한자의 개수가 점점점 증가해서 56,000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자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가 설문해자 당시부터 형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들이 거의 대부분 70%가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어대자전, 지금 현대에서 사용되는 한자들의 95%가량은 형성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성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볼 때 한쪽은 소리고 한쪽은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생긴 한자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뜻자리에 놓이는 부수는 뜻자리에 놓이는 아이는 주로 누가 놓인다? 바로 부수가 놓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자전들이 있는데요. 뭐 훈몽자회는 자전은 아니고 약간 천자문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글자를 익히는 데 쓰이던 교과서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3,360자가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 자전은 여기 보시면
1796년의 자전을 거의 초창기 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운옥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옥편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옥편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규장전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214개의 부수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자전이 옥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16,000자 정도까지 한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들도 존재하고요. 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그만큼 이제 제2의 문자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자전들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한글이 후민정음이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서 병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자전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인간 영역 부수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활용했던 사이트는 이제 수학당 사이트를 소개를 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영역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람 형태랑 얼굴, 신체 부위, 손, 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인 귀신귀, 볼견, 하품흠, 여자녀, 주검시, 견줄비, 병들어기 들려, 큰데 설립, 아이자 이런 아이들을 봤고요. 그래서 사람의 옆모습을 기반으로 한 그 근원이 되는 부수, 전부 다 이제 사람의 옆모습을 이제 활용한 그런 부수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앞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들, 그 다음에 아이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 이 세 가지로 자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부수긴 하지만 그 소리로 자주 쓰이는 견줄비자라던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병들어기 등력 혹은 병질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부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이 있는 부수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인 자는 변자리에 사용됐을 때 모양이 변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사람인 자가 어떤 한자들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셨고요. 귀신기자는 한자들에 쓰여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살펴보셨고요. 볼견자도 보이다, 보다, 만나보다 이런 의미들을 나타낼 수 있고 있다라는 말씀들. 그다음에 하품음자는 사람이 입을 아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노래 가자, 마시름자, 탄식할 딴자, 기뻐할 환자 이런 의미에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여자녀자는 여자랑 관련된 의미. 그래서 이거는 성시성자인데 여자의 어떤 그 모계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성들이 예전에는 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자가 붙어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주검시자는 사람의 옆모습인데 이게 이제 병합된 부수죠. 합병이 일어난 부수인데 이제 집 모양하고도 비슷한 집 모양을 가진 그런 어떤 부수랑 주검시자랑 모양이 비슷해서 합쳐져서 주검시 하나로 합병이 된 그런 부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검시자는 주검이란 뜻도 있지만 살다, 집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살거자, 집옥자 이런 한자에 지금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줄비자는 부수자에 들어가 있지만 주로 소리 요소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병들어기 될 역자, 얘는 또 병질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각종 병과 관련된 의미들을 나타낼 때 이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큰대자도 사람이 팔다리 벌리고 서 있는 앞모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립자는 땅바닥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쓰이면 설립이고요. 이게 두 명이 이렇게 있으면 나란히 병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자자는 아이랑 관련된 의미고요. 팔다리를 이렇게 휘휘 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고요. 배울학자, 만맹자, 글자자자 이런 한자에 쓰이면서 이게 부수 한자가 이제 소리 요소로도 사용이 되고 의미를 주로 나타내지만 소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사례로 이 아이를 또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얼굴 관련된 부수에서는 지금 보면 눈, 코, 뭐 귀, 입, 머리 이 5가지가 지금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문자가 되었고 또 부수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다음에 입과 관련된 게 3개, 머리랑 관련된 게 2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전부 다 상형자는 아니고 형성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사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차자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에서도 근원이 되는 부수들이 또 있기는 하죠. 스스로 자자, 코비자는 요게 스스로 자자이고 입구 계열들은 입구가, 머리수 계열은 머리가 또 근원이 되는 부수입니다. 사실 눈목도 지금 여기는 없지만 신하신자라던가 볼견자 우리가 앞에 그 사람 형태에서 봤었는데요. 볼견자에서도 사실 이 눈목자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 뭔가 파생되어 나갈 때 이 눈목이 또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눈과 관련된 의미들은 눈이 흐리다, 뭐 눈동자, 눈의 모양이나 아니면 눈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스로 자자는 원래 모양이 코의 모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부수를 쓰일 때는 스스로라는 의미보다는 코의 의미가 살아나서 개의 코, 그래서 냄새라는 의미를 이렇게 조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얘도 이제 개견자와 이제 코라는 의미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냄새라는 의미를 이렇게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코비자는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자자와 그 다음에 비라는 소리를 가진 형성자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귀 이자, 귀의 모양이었고요. 듣다, 뭐 소리, 이렇게 귀의 어떤 동작, 귀로 하는 어떤 동작 행위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귀와 관련된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구자, 대부분 입과 관련돼 있고요. 뭐 토할 토자, 형성자로 만들어진 글자죠. 이런 글자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로할자는요, 이렇게 지사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입 밖으로 뭔가 말 같은 기운이 나오는 그런 의미이고요. 말씀 한자는 사실은 입 밖으로 혀가 이렇게 쭉 삐죽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이 혀 위에 또 획이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말씀언으로 변화되어 가서 말과 관련된 언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미를 이 아이가 지금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별하다, 기록하다 이런 의미들 나타내고 있고요. 머리 숫자는 뭐 사람의 머리 혹은 동물의 머리, 머리카락이 딸린 그런 어떤 머리 모양에서 비롯되었고요. 요게 이제 현대 한자에 자주 쓰이는 한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 몸뚱아리가 달린 요 한자, 머리 혈자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머리수보다는. 그래서 머리, 목, 광대뼈,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돌아보다 이런 의미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3가지가 있는데 마음심, 고기육, 앙상한 뼈, 알 요 3가지를 우리가 놓고 봤는데요. 이 마음심부터 한번 보시면 얘는 활용도가 높아서 이렇게 변자리에 놓일 때 아래쪽에 놓일 때 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아래쪽에 놓일 경우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아래쪽에 놓일 때도 그대로 마음심 모양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감정, 생각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두뇌 활동들, 두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예전에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십자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고기육자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달월자랑 모양이 똑같아져서 앞에다 구분하기 위해서 육을 붙여서 육달월이라고 부르고요. 점인 고기 덩어리의 모습이고 신체 부위의 의미를 주로 나타냈던 거죠. 앙상한 뼈 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째서 앙상한 뼈 알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태초의 어떤 문자 형태를 보고 뭔가 뼈다귀 가루 같은 이것들이 혹시 앙상한 뼈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가 유추를 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앙상한 뼈다 혹은 죽음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이 의미를 역으로 유추해내냐면
이 한자가 쓰이는 아이들, 요런 한자들이 거의 대부분 죽다, 뭐 아니면 재난, 뭐 재앙 이런 의미들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제 요 모양하고 같이 해서 이제 유추를 해 보는 거죠. 물론 이 유추를 할 때는요, 그냥 현대의 학자들이 그냥 막 유추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그 설문해자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유추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죽다, 재난, 죽음 이런 의미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과 관련된 부수는 여기 보시면 한 손, 두 손, 손에 뭔가 든 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변형이 있는 아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아이들, 변형이 있는 아이들. 몽둥이 수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거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소리로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자는 지금 가차자인 거죠. 그 다음에 절구구자는 지금 두 가지 한자가 합병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손수자는 변자리 놓이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제방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그래서 손의 동작과 관련된 의미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치다, 뭐 들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우자는 가차 의미예요. 가차 의미인데 오른손의 모양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에 이렇게 그 어떤 쓰일 때는 한자의 일부의 구성 요소를 쓰일 때는 손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 취할 취자 전부 손 동작과 관련이 되어 있죠. 밭들공자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손 두 개의 모양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모양으로 변했는데요. 위쪽에 항상 뭐가 놓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변형이 되어서요. 그래서 뭐 희롱하다, 희롱할 롱자는 요건데요. 요건데 위에 두 손으로 지금 옥을 가지고 구슬옥자,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양인데요. 이게 물건을 가지고 노면은 뭐 그냥 가지고 놀다가 됐지만 이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는 희롱하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물건에서 사람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서 희롱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절구구자는 원래 깍지낄 국하고 합병된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칠복자도 변형이 있죠. 등굴얼문이라는 한자의 변형이 있고요. 고치다 치다 이런 어떤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거의 대부분 이 아이가 나타내고요. 얘는 지탱할 지자는요 주로 소리 요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몽둥이 숫자는 뭔가 그 대부분 때리는 좀 심한 때리는 거, 그래서 죽일상 때릴구랑 관련이 된 의미들을 나타내고요. 발과 관련된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칠지하고 단일행 이 두 가지가 이제 근원이 되는 부수들인데요. 그칠지는 발바닥의 모양이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단일행자는 사거리의 모양이어서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이랑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훈 자체는 발과 유관한 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원래 자형을 보면 발하고 상관이 없는 자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도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수도 지금 보입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거의 단독으로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얘도 안 쓰이고 얘도 안 쓰여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좀 많이 쓰이는 부수는 또 발족하고 요 시험시험 갈착 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칠지가르는 이제 발의 모양에서 왔는데요. 이건데 대부분 발의 동작이나 시간의 경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렇게 확장된 의미이고요. 발족자도 이제 주로 이제 이 아이가 발의 동작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소하고는 지금 분업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로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단일행자는 사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동작들, 사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동작들, 뭐 즐기다, 뭐 이런 싸우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동작들, 지키다 이런 동작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재주를 부리다, 뭐 이런 의미들, 사거리에서 하는 어떤 그 당시에 했던 어떤 것들 나타내고요.
조금 거룩 적자는 이렇게 왼쪽에 쓰이죠. 그래서 어떤 사거리에서 어떤 일어나는 동작하고 관련돼 있고요. 시험시험 갈착 변형 있죠. 변형이 있어요. 책받침이라고 변하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걷는 활동하고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길게 걸을 일은 이제 이 어떤 특정 공간, 정적인 공간을 나타내는데 이 모양 자체가 이 책받침 부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후대에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혼용해서 그렇게 쓰게 되는 부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부스의 특징과 그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